토익 점수 필요하신 분들 제가 따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댓글에 남겨진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홍스맨 토익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스맨입니다. 수능, 토익, 토익 스피킹, 오픽, 탭스, 토플, IELTS, 유학준비, 워킹 홀리데이, 영어로 뭘 준비하시든 간에 이 영상을 반드시 완주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완주하고 나시면 10년, 3000일 동안 영어 공부를 해왔던 그 크기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제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영상을 다 완주하고 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영어를 힘들어 했는데, 예외는 없습니다. 100%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이 영상을 다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배웠던 모든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다음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동영상을 멈추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될 때까지 해석을 시도해 보면 되겠습니다. 시작! 잘 안 되죠? 잘 안 됐다면 그 잘 안 되는 구간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떤 구간에 막혔는지, 어떤 느낌으로 잘 안 되는지, 이 막막한 느낌을 가지고 가서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듣고 난 이후에는 어떤 점이 다르게 보이는지, 이 막막한 느낌을 생생하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는 어떤 언어라고 그랬죠? 영어는 순서의 언어입니다. 순서가 가장 중요한 언어이고, 우리말은 반대로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순서의 언어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석을 하면 해석이 어려워지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우리말은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해석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 우리말과 영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학교는 앞으로 알릴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변화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들이냐면 버스 스케줄 안에서의 변화들. 자, 여기서 부모님들이라는 the parents라는 단어를 한번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지금 부모님들에게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영어에서는 the parents가 부모님들은 일 때도 있고요. 부모님들에게 은는이가가 붙을 수도 있고 을을이 붙을 수도 있고 에게가 붙을 수 있고 그 외에 더 많은 것들이 붙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말은 그때그때 다 보여주고 있죠. 말꼬리 언어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는 어때요? 뒤에 사인이 따로 있나요? 여기에 은는이가가 붙는다든지 여기에 을을이 붙는다든지 에게가 붙는다든지 사인이 있나요? 없습니다. 영어는 순서 안에서 읽는 사람이 알아서 잘 판단해라 눈치껏의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 노란색 부분 parents 부분이 부모님들은인지 부모님들을인지 부모님들에게인지 알아서 눈치껏 판단해보세요. 시작! 윗문장은 부모님들은 사랑합니다 나를. 은는이가 중에 은을 붙여줬어요. 이유는 눈치껏 순서적으로 초반에는 주인공이 나올 거기 때문에 parents가 주인공인가 보다 이야기에 이런 느낌으로 알아서 붙여줬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나는 사랑합니다. 누구를 뭐를 사랑하는지 궁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사랑합니다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뭐를 을을이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을을이 궁금한 타이밍에 들어갔으면 을을의 옷을 입혀주면 돼요. 여기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모님들을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는 앞으로 알릴 겁니다. 누구에게 뭐를이 궁금합니다. notify는 누구에게 뭐를 순서대로 쓰기로 정해놨거든요. 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이전 강의에 다 배우고 왔습니다. 나는 앞으로 알릴 겁니다. 누구에게 뭐를. 그럼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세 번째 노란색 parents 뒤에는 누구에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은 어때요? 뒤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 봐도 바로 알겠습니다. 부모님들은. 그리고 나는 부모님들을 사랑한다. 왔다 갔다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유는 말꼬리로 다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뒤 다 무시하고 부모님들에게만 봐도 여기에는 에게가 들어있으니 이런 의미를 갖겠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노란색만 봤을 때는 얘가 은는이가 을을 에게 중에 뭐가 붙었는지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you도 마찬가지입니다. you는 너는일 수도 있고요. 너를일 수도 있고 너에게일 수도 있어요. 문장 안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나를. 나는 사랑합니다 당신을. 나는 알립니다 당신에게 정보를. 문장 안에서 눈치껏 알아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해석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안 됐던 겁니다. 나는까지는 괜찮았어요. 나는은 알 수 있겠죠. 맨 앞에 있으니까. 근데 you로 넘어왔을 때 이게 너를인지 너는인지 너에게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기서 you가 너를 의 의미로 해석이 되려면 무조건 love를 먼저 봐야만 you가 너를로 해석이 들어갑니다. love를 무시하고 you로 넘어가는 순간 얘가 너에게인지 너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럼 이 해석법이 얼마나 위험한 해석법인지 아시겠죠? 단순해 보이지만 한 단어 내가 건너떴을 뿐이지만 엄청나게 위험한 해석이고 이 해석법으로 배운 모든 사람은 영어를 절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영어책을 펼쳐서 해설집을 봐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서점에 가셔서 당장 오늘 나온 해설집을 보셔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수많은 강의를 봐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절대 한 단어도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이유는 영어는 순서의 언어니까.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대표 문장으로 Tom loves 수잔이란 문장을 기억해 주세요. 다시 탐은 사랑합니다. 수잔을 이란 문장을 머릿속에 대표 문장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단어만 바꾸면 계속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I want you 단어 바꿨죠. 근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자, 이 구조를 지켜서 라이팅을 더 해보겠습니다. 나는 샀다 차를. 나는 개발했다 그 프로그램을. 여기서도 프로그램을이 되는 거는 개발했다에서 뭐를이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말도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냥 탐은 사랑한다 수잔을. 탐은 수잔을 사랑한다가 아니고 탐은 사랑한다 수잔을이 영어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탐이 누군지 모르거나 수잔이 누군지 모르면 설명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는 보통 길게 설명할 때는 뒤에서 설명해줘요. 탐이 누구냐면 탐은 이러한 탐이야. 사랑한대 수잔을. 수잔이 누구냐면 이러한 수잔이야. 짧게 쓸 때는 뭐 탐이 어떤 탐인지 설명할 때 이렇게 앞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길어질 경우에는 뒤로 갑니다. 우리말은 길어졌을 때도 보통 앞으로 써요. 여기 좀 더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영어로 설명할 때 탐은 어떤 탐이냐면 여기서 탐이 어떤 탐인지 설명 좀 해볼게. 탐이 어떤 탐이냐면 탐은 알고 있어 나를. 그런 탐이 사랑한대 수잔을. 이런 식으로 뒤에서 설명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좀 어렵게 바꾸면 여기 후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설명할 때 길어질 경우에 뒤로 간다. 우리말은 나를 사랑하는 탐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탐을 설명해주는 말이 오히려 앞쪽으로 가서 앞쪽에서 설명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는 길어지면 뒤로 간다. 자, 이 세 개의 단어를 가지고 영어 어순에 맞춰서 라이팅 해보세요. 그 회사는 개발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자꾸 어렵네 하면 뭐만 기억하자고요? 탐은 사랑합니다. 수잔을. 그럼 이 순서를 그대로 세워두고 단어만 바꾸면 된다고요. 회사는 그 다음에 뭘 쓸까요? 개발했습니다. 이거를 바로 쓰기보다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말하는 사람은. 대화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그 회사는 듣는 사람이 알겠지? 그냥 설명 안 해야지? 또는 중요하지 않아. 설명 안 하겠죠? 개발했다. 뭐를 개발했냐면 그 프로그램을. 탐 러브 수잔이라는 문장이랑 완전 똑같은데 단어만 바뀌었다고요. 단어만 바뀌면 이렇게 어려운 문장이 됩니다. 영어는 어떤 명사가 궁금할 때 그 회사, 그 차 또는 수잔, 탐, 그 책 이 명사가 궁금할 때 설명이 좀 길어지면 어디에 설명해 준다고요? 뒤에서. 이것만 알면 끝난다니까요. 진짜 이게 끝이에요. 그럼 그 회사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러한 회사야.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러한 프로그램이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라이팅하고 스피킹한 겁니다.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해주면 해줄수록 이 문장은 어려워질 거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해주면 해줄수록 이 문장은 더 어려워질 거고 우리가 또 부가적인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부가적인 이야기 예를 들어 언제, 어떻게, 왜 개발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가적으로 써둘 수가 있겠죠. 여기 부가적인 이야기까지 들어가면 부연 설명이 들어가면 이 문장은 그냥 제일 어려운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앞서 2강에서 배웠던 내용이 뭐였나요? 영어는 2개의 스위치만 누르면 된다. 명사라는 스위치와 동사라는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회사라고 하면 어떤 회사인데 라고 물음표를 던져주면 이 부분이 회사를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프로그램으로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 순서대로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이러한 회사야. 근데 그 회사가 개발했어. 궁금하죠? 동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영어는. 뭐를 개발했냐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어떤 프로그램인데 라고 물음표를 던져주면 이 부분이 끝나겠죠. 아,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근데 글 쓴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죠. 물음표를 던진다고 해서 정보가 항상 나온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라이팅 해보겠습니다. 그 회사는 이야기의 주인공을 먼저 써줬습니다. 근데 고민, 라이팅하고 스피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을 한다고요? 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한다고요. 설명을 좀 해주자. 회사에 대한 설명. 그럼 주어를 쓰고 회사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우리 다음 다음에는 수단을 쓰기로 했나요? 사랑한다라는 동사를 쓰기로 했나요? 당연히 동사 개발했습니다. 궁금하죠? 그냥 대화를 하면 이렇게 끝이 나요. 뭘 개발했는지 궁금합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했어.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고민. 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할까 말까? 안 해야지. 끝내도 돼요. 근데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는 거고, 부연 설명하면 또 길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우리말은 여기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이 노란색 부분이 있죠. 이 노란색 부분을 먼저 보고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우리말은. 왜? 말꼬리가 있어서. 근데 영어에서는 노란색 부분을 먼저 읽고 프로그램으로 넘어간다? 끝나버립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절대 불가능한 문장이 돼버려요. 절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영어는 주어를 쓰고 주인공을 써주고 설명할까 말까 고민한 다음에 설명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동사를 쓴다. 영어는 동사가 힘이 엄청 세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동사가 가라는 대로 뒤에 목적어를 쓴다면 쓰고, 쓰지 말라고 하면 쓰지 말고, 그래서 목적어를 썼어. 근데 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더 해주고 싶으면 하면 된다. 우리 영어에서는 동사가 어떤 식으로 뒤를 전개하는지를 많이 알아야 돼요. 영어는 뒤가 정해져 있는 언어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동사가 힘이 세서 동사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럼 동사가 뭘 요구하는지를 평소에 많이 익혀놔야 영어가 쉬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사가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우리가 앞선 동사편에서 다 배웠던 동사입니다. 제대로 보고 오셨으면 이 동사를 봤을 때 느낌이 다를 거예요. 이 동사를 보고 나는 뒤에가 뭔가가 그려진다라고 하면 영어에 조금 더 익숙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영어 표현을 많이 보셔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있죠. 이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는지를 다 아는 것처럼 이 동사를 보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다라는 걸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동사를 보고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 동사 표현에 있어서는 해석도 안 될 거고, 스피킹도 안 될 거고, 리스닝도 안 될 겁니다. 저는 notify를 보면 뒤에 알리다, 여기 사람에게 뭐를 알려주는지가 보여서, 이제 영어적으로 만약에 쓴다면 나에게 알려준다, 나에게 알린다라고 했을 때 me, 정보를 알려준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of라는 전치사 같은 걸 빌려서 써주겠다라는 것이 그려지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 형태를 그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어서 다른 갈래의 길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길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require 다음에 요구하다, 내가 가라고 요구하다라고 하면 이런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것이 그려집니다. 저는 notify와 require를 보면은 이 구조가 그려지고 이 구조 안에서 단어만 바뀐다는 거예요. 요구하는데 당신이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는 건 me 대신에 you를 써주고, 제출하다라는 submit 써주면은 또 다른 문장이 되고, 나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면 them으로 바꾸고, 정보가 아니라 변화들에서 알려주면은 또 change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럼 이 문장 보겠습니다. 그 학교는 앞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럼 저는 그냥 뒤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뒤를 그려놓고 가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이 길이 있을 거야를 그리고 가는 사람이랑, 과연 우회전했을 때는 뭐가 있을까를 물음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랑은 완전 다른 정보가 있겠죠. 그 학교는 앞으로 알릴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변화를, 어디 안에서의 변화냐면 버스 스케줄 안에서의 변화를. 제가 한 번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notify가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주다, 부모님들에게 그 변화들을, 이렇게 다 정해준 겁니다. 여기에는 에게를 넣어서 해석을 하고, 여기에는 을를 넣어서 해석을 해라 라고 notify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notify를 무시하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부분을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초록색 부분은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학교는 앞으로 알려줄 겁니다. 부모님들에게 그 변화들을까지 하고 대화가 끊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초록색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면 대화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버스 스케줄의 변화인지,
아니면 수업 스케줄의 변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들이 어떤 변화인지를 설명해줘야 돼서 초록색이 들어갔어요. 제가 아까 말했죠? 명사가 궁금하면 조금 길어질 경우에 뒤에서 설명해준다. 그 에어라인은 앞으로 알려줄 겁니다. 그 승객들에게 어떠한 비행 취소권들을. 그럼 여기도 이 밑줄 친 부분을 해석하려면 누구에게 뭐를로 해석하려면 notify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뒷부분은 누구에게로 해석하고 이 부분을 을로 해석해 라고 동사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나요? passengers만 먼저 다짜고짜 봐버리면 승객들은인지 승객들을인지 승객들에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항공사라고 했을 때 어떤 항공사인지 모를 수 있죠. 그게 뭐 A라는 항공사인지 B라는 항공사인지 알 수가 없으면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 항공사를 설명해주는 자리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승객들이라고 했는데 그 승객들이 이탈리아를 가는 승객들인지 미국 가는 승객들인지 알 수 없으면 여기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승객들을 설명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엄청 어려운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왔다 갔다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탐, 러브, 수잔. 탐은 사랑합니다. 수잔을 구조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죠. 어떤 선생님인지 궁금한 순간 그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설명해주는 자리는 전부 다 핑크색으로 가볼게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냐면 여러분들은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이 핑크색 부분은 그 선생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셔도 돼요. 어떤 선생님이냐면 그 선생님은 엄격하고 되게 요구가 많은 까다로운 그 선생님이 요구하고 있대요. 까다로운 선생님이 요구하면 긴장되죠 벌써? 그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번역, 단순 번역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require를 본 순간 이미 뒤가 보여요. 이렇게 갈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앞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궁금하죠? 뭐를 제출하는지, 그들의 과제들을. 그럼 여기서 require 말을 듣고 이 밑줄 친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절대로 밑줄 친 부분을 먼저 보고 require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대로 가야만 할 수 있어요. 그들의 과제들을 금요일까지. 해석을 왔다 갔다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자, 마지막 문장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어려워 보이기만 하고 구조는 완전 똑같습니다. 또 탐, loves, 수잔을 떠올리세요. 탐을 더 컴퍼니로 바꿨을 뿐 그 회사는.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궁금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되겠죠?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하는지를 알려면 많이 해보시고 단어도 많이 아셔야 돼요. 자, 그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핑크색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를 설명을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쉬운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읽기에 쉬운 문장일 뿐이지 대화는 더 안 돼요. 왜? 설명을 해주면 해줄수록 대화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회사 어떤 회사냐면 그 회사는 명성이 있고 잘 설립되어진이라는 것은 탄탄한 회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require에서 저는 그려지는 게 있습니다. 목적어가 나오고 뒤에 to의 구조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험 있는 지원자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경험 있는 지원자들이 앞으로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최소, 어떤 최소야? 3년. 어떤 3년이야? 관련 경험에 최소 3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구했다. 자, 마지막 같이 라이팅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어, 주인공을 써보겠습니다.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글 쓰고 말하는 사람이 상황 안에서 판단하는 거죠.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설명하실 건가요? 설명하면 되죠.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형용사어 자리 채우는 방법을 보시면 이제 이 괄호친 부분도 채우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이러이러한 회사야. 자, require를 썼습니다. 그 회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require 다음에는 주로 어떤 구조가 많이 나온다고요? 목적어 to do가 많이 나온다고요. 직원들로 가볼까요, 우리는? 그 회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든 직원들. 근데 나는 단어를 아직 잘 모르는데요. 그러면 그냥 우리말로 쓰세요. 괜찮아 지금. 모든 직원들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 공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앞으로 공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뭘 공부할 것을 요구했냐면
그 과목을 여기까지 쓰고 마침표를 찍어도 돼요. 근데 어떤 과목인지 설명해주면 더 대화가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아, 그 과목이 어떤 과목이냐면 그 과목은 이러이러이러한 과목이야. 그러면 그 회사를 설명해주는 핑크색, 여기는 그 과목을 설명해주는 핑크색, 그리고 require라는 동사에서 출발을 한다면 여기 있는 구조, 밑줄 친 구조까지 노란색으로 들어가면서 해석이 쉬워진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writing한 문장이랑 아까 봤던 문장이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그 회사, 저희가 주어를 똑같이 썼습니다. 그 회사에 대한 설명을 아직 채우기는 어려워서 채우고자 한다의 느낌만 일단 넣어놨어요. require라는 동사를 똑같이 써보고 여기서는 지원자들이었는데 우리는 직원들로 써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라는 단어를 all employees 써주면 더 깔끔해지겠죠. 그래서 지원자들이 가질 것을, 모든 직원들이 공부할 것을, 그 과목을, 어떤 과목이냐면 이러한 과목. 여러분들 눈치 빠르시죠? 여러분들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영어가 편해질지 어느 정도 감이 올 겁니다. 지금 require라는 동사랑 조금 편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서 뒤에 목적어 다음에 to do 형태가 나온다는 것이 익숙해졌죠. 나중에 require가 나온 다음에 목적어 to do가 나오면은 들을 때도 편하게 들리고요. 쓸 때도 말할 때도 모든 것이 편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럼 require 같은 익숙한 단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뒤가 보이는 단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영어는 그만큼 편해지지 않을까요? 영어를 쉽게 하는 방법은 물음표만 던져주면 된다는 겁니다. 회사인데 어떤 회사야? 라고 물음표. require가 나오면은 너는 뒤에 어떤 구조를 취하니? 평범한 구조이니? 아니면 좀 특별하게 가니? 아니면 아무것도 안 쓰니? 물음표를 던져주고, 그 과목을 다음에 물음표를 던져주면 뒤에 핑크색이 열리고. 영어는 물음표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우리말은 말꼬리가 알아서 떠먹여주기 때문에 굳이 물음표를 던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영어의 구조 자체가 물음표를 유발시키고 물음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이 의미를 허락하지 않겠다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앞선 강의에서 전부 다 나왔던 내용으로서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 2강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뭔가를 좀 기초를 다진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분명히 다를 거라고 느껴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 보신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로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제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의 스텝을 밟을 겁니다. 이제 부족한 개념들도 채우고요. 예문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긴 문장도 해석할 수 있는 트레이닝을 시작할 겁니다. 영어로 쓰여진 글이 10줄이든 20줄이든 긴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편에 발을 담궜습니다. 무조건 실전편으로 넘어오지 마시고요. 기본 기초 개념 안 되는 거는 끝까지 돌려보시고 질문도 하시고 해결하시고, 그 다음 실전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아, 영어는 진짜 이렇게 읽으면 읽을 수 있겠다의 느낌을 가지고 같이 훈련해보는, 제가 그런 실력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보다도 더 많은 문장을 가지고 읽어보는 실전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